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이 중동의 단거리 미사일 수주전에서 중국을 제치고 계약을 따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까지 나선 무기 수출에서도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적으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와 각종 생활 불편 신고를 하면서 위기에 빠진 사람도 구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국 의대 정원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500명에서 1,6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늘어난 지역 인재 전형의 입시계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 4위로 평가되는 중국 방위 산업이 중동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우리나라의 진거라 중국 조야의 충격, 지금 매우 크다죠? 네, 중국이 엄청난 패닉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주전에서 포응 300 미사일이 지대지 미사일이거든요. 네. 한국에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KT-SSM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에 밀린 것인데요. 지금 K9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천공2 이거는 한화하고 LIG 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루마니아에 약 5조 이상의 규모로 지금 수출길이 열리는 와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그 방산 능력이 거의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에 밀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지금 그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지금 자성론도 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상황이 향후에 이제 그 한국의 방산업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유명도를 더 올려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화룡, 한자로는 불화의 용용자, 화룡입니다. 입에서 불 뿜는 용이다. 이런 뜻으로 정말 중국다운 명칭을 붙였는데 이게 우리 단거리 미사일의 중동에서 외면받은 겁니다. 중국의 SNS가 들끓고 있어요. K9 자주포나 천공2에 진 것보다 이번에 진 단거리 미사일에서 한국에 밀린 게 더 뼈아프다. 댓글이 지금 수천 개가 달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이른바 밀리터리 덕후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그 방위 산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아주 파워풀한 이 사람들이 글을 많이 올렸으면서 이게 중국이 진짜 잘 나간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다가 요즘 코가 쑥 빠졌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군사와 관련되는 소셜 미디어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성화 싱크탱크에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화룡 미사일 수출 실패, 중국 방위 산업이 직면한 도전이란 그런 장문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핵심이 지금 왜 이게 중국 미사일이 잘 나간다고 했다가 연일 연전 연패를 하고 있느냐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금 장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불을 뿜는 용, 이 화룡 미사일이 300km나 가고 그 반면에 우리나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80km밖에 안 가는데 왜 졌냐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봤더니만 정확도 등 성능 그리고 또 그 자체의 어떤 그 가격 이런 것들에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이 가격이나 어떤 경쟁력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뭐 전 세계 2위의 어떤 무기 수출국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한국이 치고 올면서 여러 가지 무기의 어떤 수출에 이 차질이 빚어지니까 정부를 상당히 성토하는 글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상당히 큰 문제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중국산 청룡 원월도가 사막의 이제 대상들에게 이걸 팔았는데 한국 단도에 진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주 정확한 비유가 아닌가 싶었어요. 중국산 무기의 수출 실패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가히 세계적입니다. 태국에서는요,
독일 엔진 때문에 계약에 실패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덴마크 미제 중고에도 밀렸다고요? 네, 이거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지배를 안 받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 태국은 그 중국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서바이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태국과 중국이 약 5,280억 규모로 블루 스트라이크 합동 훈련이라는 걸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디젤 잠수함을 수입하려고 했었어요. 태국에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엔진은 독일제 엔진을 부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조건이 문제는 뭐냐면은 EU에서 중국에 대한 금수 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독일제 엔진을 달 수가 없다 보니까 중국은 중국제 엔진으로 달겠다 했는데 중국 엔진으로 달면 태국은 못 하겠다 이렇게 된 독일제 거예요. 엔진 안 달면 당신네 거 안 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완전히 스타일을 구긴 상태인데, 이게 태국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경전투기를 팔려고 시진핑이 직접 나서기까지 했는데, 아르헨티나의 반중 리더십이 등장을 하면서 작년 11월 지금 이 선거에서 수출도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는 차라리 덴마크 중고품을 사겠다 이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제 중고죠. 그게 F-16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덴마크에서는 F-35를 도입하면서 F-16이 남으니까 그걸 지금 아르헨티나에 처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사실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수출길을 열기 위해서 가격도 깎아주고 금융 지원도 하겠다 그랬지만은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물 먹고 태국에서도 물 먹은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배후에 미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우리가 파격적 조건에 34대를 이게 싸게 주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됐고요 하면서 미국 F-16을 중고로 내놓은 걸 사가느냐. 이거 미국 소행 아니냐. 충분히 좀 근거는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정치권에 반중 리더십이 등장했다라는 것도 또 한몫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신냉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미중 갈등을 목도하는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국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길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기존에 이제 중국의 경전투기 JF-17을 사용하는 나라가 예를 든다면 파키스탄이라든지 나이지리아, 미얀마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꾸 활로를 넓히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막히고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무기 호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값이 싸고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고 그리고 내구성이 있고 그리고 늘 냉전 상황이고 북한과 대치하면서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면서 그 첨단화에 성공하고 있는 국산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제 경전투기에 JF-17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쓰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말고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정도 외면을 받고 있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파격적으로 이거를 34대를 아르헨티나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르헨티나가 지난해 11월에 반중 성향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입장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F-16 중고 시장으로 나온 미제를 사겠다 하니까 이거 미국 소행이네. 어쨌든 중국은 지금 이래저래 동네 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국제 무기의 이런 부진을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수치로 나왔습니다. 2023년 무기 수출 동향을 보니까 중국제가 좀 줄었어요. 그것보다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 10대 강국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 밑에 이제 가려서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10위 그 사우스 코리아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위 스페인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9위인데요. 이스라엘 9위, 10위가 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이 K 방산이 강화될 경우에는 한 7위 내지
거의 8위 내지 7위까지도 지금 그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줄었습니다. 저렇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무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 전 5년에 비해서 지난 5년 어떤 그 수출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줄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무기 수출의 1.7%에서 2.0%까지 늘었고 향후에도 이 부분이 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그 방위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무기 수출에서도 1위를 고수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신냉전이라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 수출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중국, 공산권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줄어드는데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그 무기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얘기하신 K방산의 선전에 따라서 중국이 3연패 어떻게 보면 해외에 수출하는 그 실적이 계속 실패하는 것은 이런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예측을 봅니다. 네. 중국 무기 수출은 이 속빈 강정이다, 외화 내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무기 수출의 61% 어떤 나라가 차지하고 있느냐?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61%를 사가요. 그런데 파키스탄이 중국에 줄 빚이 400억 달러를 넘으니까 이 중국 돈으로 중국 무기 사서 쓰는 거 아닌가요? 네, 이미 중국제 경전투기 JF-17 사용국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중국은 굉장히 가까운 이웃국이죠. 그 지역의 어떤 그 국제정치 상황을 보면 중국과 인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의 적은 친구라는 개념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이 좋고요. 중국이 핵무장하자 인도가 핵무장을 하고 그리고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정정이 불안한 나라예요. 네. 근데 파키스탄으로서는 지금 우방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가지고 안보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파키스탄을 자신들의 어떤 그 팔 안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중국제 무기를 쓰는데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또 중국제 무기가 상대적으로 성능이 안 좋습니다. AS도 잘 안 해준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중국이 이렇게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기뿐만이 아니라 또 해외에 이러한 어떤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인프라도 많이 구축해줘요. ODA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도로라든지 이런 거 깔아주는데 그 도로 아스팔트가 쩍쩍 일어나가지고 중국의 그 ODA에 대해서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많듯이 지금 이 방산 무기와 관련해서도 중국 돈을 빌려서 중국 무기를 사는데 AS도 안 되고 효율이 없다라는 불평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무기 또 튀르키예 무기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는데 한국과 튀르키예는 미국과 어떤 군사적인 원조와 협력 속에서 무기도 탄탄하게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합니다. 네. 무기를 사쓰는 나라를 보면 아실 거예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미얀마. 유럽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 좋으면 안 샀쓰겠습니까? 자, 우리 방산의 호조는 2023년 1분기에도 여전했다죠. 그렇습니다. K방산,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에 따르는 안보 위기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어떤 그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뿌듯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방산기업, 그것을 그 빅4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4조 4천억. 영업이익이 2,800억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분기에 대해서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빅4란 것이 봤을 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데가 가장 크고 네. 그 외에 카이 그러니까 항우연이라고 하죠. 항우연이라고 하고 또 그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은 저희 고향 구미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 그 K방산에 구미가 잘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가장 덩치가 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2조 1천억 원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네. 정말 그 요즘 전체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유럽의 그 전쟁이 난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 K 방산의 뭐 K9 자주포라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각종 무기들이 특히 유럽 쪽으로 많이 그 수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방산의 수출 전진기지다 이런 평가를 듣는 나라가 있죠. 바로 폴란드입니다. 여기서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폴란드 국군의 날 말입니다. 한국 무기 전시회 같은 그런 그 국군의 날 행사를 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네,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 퍼레이드인데 한국 무기들이에요. 저게 지금 폴란드 군인들만 지금 폴란드 사람이고 무기 체계 대부분이 미제 에이브럼스 저거는 FA-50 경공격기인데 PL이라고 해가지고 폴란드 맞춤형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까지 해줬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였고요. 자, 이 폴란드 국군의 날이 어떤 날이냐? 104년 전 폴란드가 러시아 볼셰비키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서 이긴 날이라죠. 네, 굉장히 폴란드로서는 의미 있는 날인 것이 폴란드도 주변 강국 때문에 늘 그 쪼개지고 지정학적인 그런 고통을 받다가 1920년에 볼셰비키와 싸워 이겼다 해서 독립을 인정받았어요. 네. 근데 1920년이 어떤 해냐면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만국 평화회의가 열려서 우리도 사실은 사절단을 보내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헤이그죠, 헤이그. 사절단에 가가지고 사절단이 갔는데 그 만국 평화회의의 대표들 강대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내쳤냐면은 폴란드는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당신들은 피를 많이 안 흘렸다는 이유로 또 폴란드는 독립이 되고 우리는 조선은 그때 독립을 못 얻어서 애통해했던 그 해가 바로 192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는데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 볼셰비키의 침공에 맞서 싸운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국산 K2, K9 그리고 한국산 FA-50 경공격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장병 2,000명이 동원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 격세지감이죠. 네. 그 당시에 폴란드는 독립이 되고 우리는 독립도 못 됐는데 지금 그 폴란드가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무기를 써가지고 그들의 그 군인의 날이 마치도 한국산 무기의 전시회를 방불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역사는 돌고 돕니다. 100년 만에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세운 무기 수출 목표액 미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입니다. 달성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대비해가지고 수출국은 어이구야 엄청납니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국이 기존에는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하는 무기의 종류, 무기 체계도 6개의 종류에서 12개로 해서 대상 나라와 어떤 무기 그 수출의 다양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27조라는 어떤 목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성능이라든가 가성비라든가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어떤 근저에 같은 경우에는 실전이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북한에서 도발했을 때 K9으로 바로 대응했던 그런 실전 대응 능력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실용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검증된 그 어떤 능력 그리고 더불어서 가격도 굉장히 좋고 가성비 최고죠. 가성비 최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는 천천히 발주하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국내에 어떻게 보면 공급하려고 만들어놨던 것을 현재에 맞게 해서 바로 수출해서 배달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뭐 요즘 어떤 특정 업체에 바로 그날 배달하듯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으로서의 실력이 이 K 방산에서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얘기하고 있는 27조의 어떤 매출 목표 지금으로서는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합니다. 네.
아침에 배달하면 저녁에 오는 나라. 무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10위인데 좀 먼 거 아니냐. 그렇지만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산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이른바 5대 첨단 방산입니다. 어떤 것들이죠? 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떤 그 협업으로요, 우주,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이 5대 첨단 산업에 집중해서 방위 산업과 관련한 소부장에 4천억을 투자하고요, 전문 인력을 2,000명 이상 양성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산의 주요 대상이 동유럽하고 중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그런 그 첨단 분야에 집중해서 특히 그 방산 수출의 활로를 여는 것으로 지금 연계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산 소재 장비 분야 소부장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4천억 원 정도 할 계획이고 매년 2,000명의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 10위가 멀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한국 방산의 영토로 편입된 나라가 또 있죠. 호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신원식 국방장관이 호주에 있는 한화 레드백 장갑차, 레드백이요. 등이 빨간 그 호주산 토종 거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장갑차 생산 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공장에 호주 질롱이라는 도시에 있는데 레드백 장갑차 생산 공장 간 모습입니다. 외경이고요. 내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신 장관이 이제 하나 질롱 공장은 양국의 국방 방산 협력의 상징입니다.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 AS9 자주포 생산은 호주 국방력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방산협력을 계기로 호주와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호주 어떤 나라입니까? 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대륙이잖아요. 사막이 아주 많습니다. 호주 사막에서 찍은 영화도 많죠. 매드맥스. 그리고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국토에 이런 특성을 맞춘 현지 생산, 현지 공략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전에 뒤에 뭐 마크를 보셨습니다만 신원식 그 장관께서 가신 곳이 생산 공장이 한화 디펜스의 호주 현지 법인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화 디펜스의 호주 법인장이 실제 나와서 이 그 호주의 부총리와 그 우리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맞이하면서 브리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가 교육부총리를 겸하고 있는데 이분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가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더라고요. 국방부총리죠. 그렇죠. 그만큼 국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분과 함께 신원식 장관이 하루에 2차례나 직접 만나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나라도 관심이 있고 또 호주의 부총리도 한국과의 방산 협의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여기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현장에 가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훨씬 더 어떤 방산의 어떤 전초 기지로서 훨씬 더 협력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나라마다 현지 생산 전략 이런 좋은 전략을 가지고 얘기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향후에는 전 세계 5대 내가 4대 방산업 그 수출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는 그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4조 원대에 이른다는 호주 호위함 사업. 바다가 넓잖아요. 그야말로 블루오션. 말이 또 맞습니다. 그런 분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산책시킬 때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우리 동네도 지키자는 이른바 반려견 순찰대가 전국 곳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고 지원자도 많다고 하고 기준도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프로랑 밤에 산책을 나가고 있었는데 프로가 이제 어떤 한쪽으로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네, 최진영 변호사님이 이 룽지라는 반려묘를 아주 아끼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요즘 SNS를 달구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포메라니안이죠. 호두라는 강아지인데요. 왜 화제가 되고 있죠? 아, 정말 요즘은 천만 반려동물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보세요. 작지만 자, 일단 용감한 사진 좀 강아지. 보세요. 아, 네네. 이게 포메라니안 호두입니다. 예, 호두가 진짜 우리 먹는 호두가 아니고 포메라니안 귀염둥이 반려견입니다. 지금 이 반려견이 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성동구청장이 이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순찰대로서 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도 지키고 또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정원노 서울 성동구청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포메라니안 종류의 호두란 이 귀여운 반려견을 어떻게 보면 성동구를 지키는 이 반려동물 순찰대로 뽑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단한 이름처럼 이 성동구도 지키고 또 성동구민들의 어떤 귀염도 독차지해서 최근에 소셜미디어 옛날에는 트위터, 지금은 X 거기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눈 보세요.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롱초롱합니다. 초롱초롱. 네. 자, 이 호두가 소속된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작년에 올린 활동 실적,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네, 지금 순찰이 48,400여 건이고요. 112 신고가 300여 건, 생활 불편 신고가 2,200여 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이렇게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사각지대를 이제 점검할 수도 있고요. 또 범죄 취약 지역이나 또는 어떤 범죄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새 이제 어르신들 저 모습은요. 중에 저 호두가 밤에 지금 다니는 모습이 산책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네. 치매 어르신도 있고 또 배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고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일석삼조 이상의 그런 효과를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거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지금 2022년에는 64개 팀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2024년에 1,424팀이나 결성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해치 패트롤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그러는데요. 해치 패트롤. 네, 그러니까 반려견 펫에 그다음에 패트롤의 패트롤, 펫. 해치는 이렇게 서울의 해가지고, 상징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선 지금 순찰을 도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반려견이 또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효과가 있겠죠. 일석삼조가 되나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반려견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의 행복 추구뿐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미소를 짓게 하는 현상입니다. 네. 자, 이 반려견 순찰팀의 한 강아지가 실종된 지적장애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난 7일 길거리에서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거리를 배회하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조회해보니 실종 신고까지 들어왔던 발달장애인 A씨였습니다. 무사히 119에 인계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 실종자를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발견했다고요?
프로가 이제 어떤 한쪽으로 이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니? 하고 이제 쳐다봤는데 그쪽에 이제 어떤 분이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아, 이거는 단순히 술 취하신 분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고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자를 잡기도 한 이 강아지들의 정체는 바로 반려견 순찰대였습니다. 네, 저도 제 반려견에 대해 깜짝 놀라는 장면이요. 후각하면 강아지고 또 청각도 못 듣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저런 일을 해냈습니다. 심야에 트럭 바퀴 밑에 쓰러져 있는 취객,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는데 이분을 구한 반려견 순찰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그림에도 보이듯이 지난 6월 4일, 작년 6월 4일인 것 같은데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시장 인근을 얘기하고 있는 이 짱순이가 가다가 멍멍멍멍 짖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잘 살펴봤더니만 트럭 밑에 취객이 쓰러져서 넘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이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딱 이런 케이스거든요. 네.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운전하는 사람은 잘 모르고 역과하고 지나가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네. 만약에 이 짱순이가 발견하지 못했다. 저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짱순이가 이 반려견 순찰 강아지들 중에 가장 최고령이었다고 합니다. 16살이면요, 우리 나이로 한 8순 됩니다. 그렇죠. 8순, 우리나라는 사람 나이로 8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짱순이 박수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네, 짱순,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도 되는 강아지인데 저런 장한 일을 했습니다. 이 반려견 수찰대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들어갈 자격이 또 필요하고 심사도 받고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를 받고 또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 서류 심사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한 실기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순찰을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순찰대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주요한 자격 요건인데요. 네. 우선 서류 심사를 통해서 순찰 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습에 들어가서는 보호자와 제대로 걷는지 리드 워킹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호자 명령을 정확히 이행하는지, 예를 든다면 뛰어가, 멈춰 이런 거겠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실습 심사까지 하면은 결국 합격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단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활동을 해갖고 예를 든다면 취객을 구하거나 또는 그 범죄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찰과 방범 인력,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곳곳에 이러한 어떤 그 방범 역할이 안 되는데 이 지금 반려견이 상당 부분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센티브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좀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원봉사로는 실질적 효과를 더 거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심사하는 분들의 자격도 있습니다. 아무나 심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모두 애견 관련 전문가들이네요. 그럼요. 이게 왜 전문가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짖거나 물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애견 전문가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화견 또 영화견 어떻게 보면 스포츠, 가정견, 훈련사 등 전문가들로 이 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 아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에서는 경찰이 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네. 이제는 자율방범대를 넘어서 이 빈 공간을 자율 애견 방범대까지 3중으로 우리 주민들을 보살피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것이고 여기에 어떤 전문가들까지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견주에 대한 필기 심사, 견주의 자격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리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아까 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직접 해보는 거예요. 현장 심사도 있는데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네, 순찰대 현장 심사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심사받으러 현장 나가는 겁니다. 저게 그냥 산책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가면서 뒤에 지금 심사위원으로 보이는 분이 체크리스트 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횡단보도 앉아. 자, 앉네요. 네, 앉으라고 해서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가자 하면 또 가야 되고. 저거 훈련 없이 힘들어요. 네, 아주 대단하게 또 훈련이 잘 된 강아지들만 할 수 있다. 그게 그냥 앉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외부 자극 테스트도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은 땀구멍이 없어서 저렇게 입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네, 반려견 수찰 때 선발 심사 과정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게요, 서울에서만 시작이 됐어요. 2022년. 그런데 지금은 숫자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전국 도처 곳곳에 반려견 수찰대가 꾸려졌다고요? 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책하면서 순찰을 도는 거잖아요. 서울 25개구뿐만이 아니라 뭐 대전, 그리고 경기도의 안산, 과천, 부산 9개구 이러한 그 많은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새로운 지역들이 또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요. 글쎄 노파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반려견으로 산책하면서 순찰하는 것에 대한 순기능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네. 일본이 20년 전에 시작했다면 아마 자신들이 그 반려견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그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겠죠. 역기능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을 사전에 확보해가지고 그러한 부작용이라든지 한계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신청해갖고 느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네. 예를 든다면은 뭐 산책팀을 순찰 또는 그 경찰들처럼 팀워크를 만들 수 네. 있도록 팀을 짠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진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 된 일본의 사례에서 뭔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다.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장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실을 다지는데, 우리가 항상 좀 부족한 게 태산명동하고 서일피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울 순찰대의 이 선발식, 그 의식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사정 또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오 시장님도 참석을 해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금 한 37개가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게 안산에 계신 분들 이 방송 들으면은 꼭 한번 신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5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5월 18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라고 안산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의 해운대, 동래, 금정구에서는 다가오는 5월 22일까지 이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종종 걸어다니는 강아지뿐만 아니고 요즘 개모차라고 하죠.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입니다. 아니고 요즘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실은 상태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개모차 활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떤 대형견을 비롯해서 중형견 가리지 않고 한번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요즘은 그야말로 SNS, 너튜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시대죠. 그래서 여기서 반려견 수찰대를 모집하는 SNS 영상 하나 보실까요? 반려견 순찰대 치시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반려견 수찰대 우리 건 줄 알았더니 20년 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일본에서는 멍멍 순찰대로 불리고 시작을 했다고요?
네, 멍멍순찰대로 시작을 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0년 전부터 반려견의 숫자가 많았겠죠. 그래서 외딴 곳에서 길을 잃은 노인들을 발견한다든지 할 때는 이 반려견들이 후각과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또 일본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사이에 신뢰감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신뢰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예민하고 네.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요. 글쎄 이것도 역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아지보다도 때로는 견주가 더 그 자격 요건에 있어서 우리가 엄격해야 될 필요가 예, 있지 중요한 않을까.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섭지 뭐 강아지가 무섭겠습니까? 네. 정 의원은 항상 이렇게 따끔한 우리의 소금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아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내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이 이제 확정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500명에서 1,600명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정원을 확정해야 되는데 국립의대의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서 뭐 반 정도 애초에 예상된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원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 희망자를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500에서 1,600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의대 정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협이라든지 전공의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재판부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일단 보류하라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방 대학으로서는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자신들에게 배당된 의대 정원의 100%를 다 늘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의대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학교의 어떤 그 위상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계산하기 때문이죠. 네. 이제 변수가요. 말씀하신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가처분 판결입니다. 13일에서 17일 사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대교협은 어쨌든 5월 안에 이걸 확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것이 지금 의대 그 학생들과 이 관계자들이 이와 같은 의대 증원 절차를 정지해달라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1심에서는 각하 쉽게 말하면은 원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서울고등법원으로서 항고를 했더니만 거기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가오는 5월 중순까지는 어떤 식으로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 5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에 어떤 입시 절차를 위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설령 법원에서 다가오는 5월 중순까지 결정한다 하더라도 올해의 하반기에 입시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과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면서 행정의 안정성도 어떻게 보면 그 법원도 말씀도 존중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지켜내는 그런 어떤 지혜가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년도 의대 전형의 중요한 특징,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을 크게 늘린다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지방의대로 가는 길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지역 선발이 현재 1,071명에서요. 2,23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방의대로 몰리잖아요. 그리고 전체 선발 인원 3,542명 중에서 63.2%에 해당하는 2,200여 명을 지역 인재로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좋은데요. 네. 여기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방의대에서 공부를 하면
졸업을 하고 그 공부를 했던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명백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는 많은데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들이 지방에서 인재를 양성해갖고 필수 의료진을 확대하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은 내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산부인과, 소아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글쎄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사로서의 윤리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집중력이라든지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이 지방에 가면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의식이 과연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기성세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대화도 필요하고 의대 입시에 대한 어떤 AS적인 측면도 좀 돌아봐야 된다. 이제는 그런 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최진영 변호사와 여러 주제 놓고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생방송 정책의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KTV 유튜브로는 이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재방송은 내일 오전 6시부터입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